안녕하세요. 범인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개인 수준의 범죄 원인 두 번째 시간이죠. 심리학적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범죄 심리학 내에서도 이론의 종류가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심리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다양한 이론을 가지고 있어요. 행동주의, 신경심리, 발달론 같은 굉장히 접근법이 다양한데 이런 것들이 사실 범죄학과 연결이 되면서 생물학적 이론, 생애과정 이론 같은 좀 연계에 대해서 발달된 범죄학 이론들이 있고 하나의 요소로 자리를 잡은 경우죠. 또 다른 경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심리학적 이론이 개별적으로 떨어져서 범죄 심리학의 이론의 하나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오늘은 범죄 심리학적 이론 내에서도 대표적인 분야로 볼 수 있는 정신분석학 이론이랑 성격 이론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고 그 심리 상담에 대한 이야기로 좀 마무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정신분석학 이론에서는 그 개인의 기질 중에 대상의 가장 정신의 깊은 곳에서 범죄 원인을 찾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나오는 학자 이름이 프로이트라는 학자인데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이 범죄의 발현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론이 근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범죄라는 것 자체가 어린 시절에 정서적 발달 과정에서 나타난 장애, 비정상으로 인해서 이제 범죄 행위를 하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프로이트의 그 정신분석학에는 세 가지의 자아가 있어요. 세 가지 자아가 한 개인한테 다 있는 자아인데 하나는 원초적 자아라고 해서 이드라고 하고요. 비합리적이고 반사회적이고 본능적 충돌 그리고 무의식적인 것들 사회 적응을 위해서 사실은 다듬어져야 되는 내용들이 다 이 원초 자아에 포함되어 있다. 어찌 보면은 본능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원초 자아가 존재를 하고 이 원초 자아와 더불어서 자아라는 것이 또 존재를 합니다. 이고라고 하고요. 사회적 적응과 통제가 이루어지는 부분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정신의 의식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이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아를 뛰어넘은 초자아가 존재를 합니다. 슈퍼 이고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정신의 도덕적인 부분이나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정신의 근간에는 우선 태어날 때부터 원초 자아를 가지고 태어나고 자라면서 자아와 초자아를 이제 어떻게 보면 형성하는 과정인 거죠. 네,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이제 범죄의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 어찌 보면 전제인데 이런 원초자아 같은 경우에는 3살경부터 자아가 발달하고 본능을 통제할 때까지 억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3살경까지는 굉장히 본능적이고 뭐 식욕이라든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욕구들을 해소하는 데만 목적을 가지고 있죠. 이 성장 과정에서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능적으로 이성 부모를 소유하고자 하고 동성 부모를 이성 부모를 대상으로 애정 경쟁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남녀 부부가 있고 자녀가 딸이에요. 그러면 이 딸이 어머니한테는 굉장히 경쟁 의식을 느끼고 아버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다라는 것이죠. 이런 식의 본능적인 자아가 존재를 일단 하고 그 이후에 뭐 초자아 같은 경우에는 동성 부모랑 이제 동일시를 하면서 이제 자라면서 부모의 통제를 또 내면화하면서 서서히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성 부모를 소유하고자 하는 욕구를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이 좀 스무스하게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범죄를 저지를 요소가 없는데 이런 과정이 굉장히 불합리했고 힘든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면은 또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게 범죄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에 대한 정신분석학적 접근의 기본 전제는 이 비행이나 범죄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된다기보다는 이 원초 자아와 자아, 초자아 간의 심리적 갈등의 징후로 나타나는 것이 범죄이다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래서 표면적으로 현재 무슨 일이 있는지보다 어렸을 때 잘못된 유대관계를 가졌는지 정서적 발달 단계에서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지 억압된 본능들이 있었는지 죄의식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이제 그것이 발현되는 형태가 일탈과 범죄라고 보는 이제 시각이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굉장히 본능적인 것이고 자라오면서 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 갈등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요. 의식적으로 이제 기억이 유아기 기억상실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 다 어렸을 때 기억이 잘 안 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유아기의 기억은 다 사라지고 어찌 보면 그 현상만이 남은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표면적으로 보이는 다른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정말 근원적이고 참된 그 범죄의 이유는 어렸을 때, 유아기 때 겪은 이런 일들이 가장 큰 문제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이 정신분석학적 이론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분석학적 접근을 경험적으로 좀 증명해내기 위해서 또 노력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개별 사례를 좀 중심으로 하는 그 임상적인 성격이 굉장히 강했고, 그리고 이런 굉장히 일부의 심각한 수준의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표집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 전체적인 모든 범죄자를 아우를 수 있는 설명력을 가지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특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 무의식에 있는 범죄의 동기를 사실 이 끄집어내서 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본인들도 모르고 있는 것들을 아무리 전문가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근원적으로 알기가 어렵죠. 이제 추측을 할 뿐이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모든 상황이 일어난 후에야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 또 다른 단점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타당성이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다른 심리학적 이론은 성격 이론이에요. 성격 이론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관련된 내용이 여기 성격 이론에 포함이 돼요. 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범죄의 원인이라는 것이 무의식적인 그런 동기가 아니라 지금 전에 얘기한 무의식적인 동기가 아니라 개인의 성격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행을 하는 사람이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이고 부적절한 범죄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법을 준수한 사람과는 다른 성격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공격성이라든가 충동성이라든가 적대성이라든가 하는 것들, 이런 다양한 성격들 있잖아요. 이런 성격들이 범죄를 결정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신병질적이라고 할 수 있는 사이코패스, 그리고 사회병질적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반사회적이라고 많이 불리는 소시오패스가 이런 이상적인 성격에, 범죄자적 성격에 포함이 되고요. 이러한 성격이 또 범죄를 유발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그 전반적인 특성은 친사회적 태도란 가치를 사회하지 못하고 옳고 그름에 대한 감각이 없고 타인에 대한 동정심도 없고 죄의식도 없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러한 특성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크게 보면 나눠질 수가 있어요. 제가 앞쪽에 얘기했던 성격 특성과 관련된 범죄자들, 그리고 성격 유형과 관련된 범죄자들,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성격 특성을 근거한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성격 특성을 가졌는지가 범죄를 결정을 한다, 요인이 된다라는 것이고, 성격 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성격의 유형을 가진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것인데, 성격 특성은 우선은 굉장히 작은 범죄부터 큰 범죄까지 다양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반면에 굉장히 여러 가지 성격적인 특성을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론의 간결성이 좀 많이 부족한 편이고, 반대로 성격 유형을 보는 경우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 이런 식으로 유형화를 시킬 수는 있지만 굉장히 일부의 심각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만 조금 활용될 수 있다라는 면에서 간결은 하지만 설명적인 범위가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저희 왜 심리 테스트 많이 하잖아요. 그거와 유사하게 성격 특성을 테스트하는 그런 테스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MMPI 같은 경우에는 미네소타 다중 성격 목록, 이 툴을 쓰거나 혹은 캘리포니아 심리 목록이라는 CPI를 주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테스트를 통해서 범죄자와 비범죄자 간의 성격의 차이를 측정을 하는 그런 실험적인 연구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MMPI 같은 경우에는 올, 히스테리, 편집증, 정신병리, 내향적이거나 외향적인 성향들, 강박관념 같은 이런 특성을 파악하는 데 목적이 있고,
그 CPI 같은 경우에는 지배, 관용, 사회적 적응도 같은 이제 성격적인 특성을 테스트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테스트들이 범죄의 경향성을 파악하기 위한 건데, 이런 성격들을 가지면 범죄를 하게 된다, 이런 거를 파악하기 위한 건데, 사실은 이 문항들 속에 과거 범죄에 대해서 묻는 문항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들이 동거 반복적인 테스트가 아니냐, 라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 특성은 그 테스트를 해서 범법자와 비범법자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 사이코패스 같은 정신병질적 성격 같은 경우는 우선은 사이코패스를 정의를 하자면 좀 다양한 정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정의가 반사회적, 자기중심적, 공격적인 사람으로 흥분을 갈망하고 죄의식이 없으며 타인과 의미 있는 정서적 애착 형성이 불가능한 위험한 수준의 부적응 성격의 소유자. 굉장히 위험한 항목들은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표현이 강력한데, 이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을 주장하고 이론으로서 만들어낸 분이 로버트 헤어 박사님이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이코패스의 체크리스트도 만들고, 이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사이코패스들을 구별할 수 있다,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툴을 만들고 이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하나의 이론으로 이제 주장하신 분이에요. 이 헤어 박사님의 주장은 이런 사이코패스가 발달하게 되는 원인, 사회적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심리적,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이 좀 작용을 많이 한다고 판단을 해서 소시오패스보다는 사이코패스라는 용어를 더욱 선호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주장이 사실은 모든 사이코패스가 범죄자다라거나 혹은 모든 범죄자가 사이코패스다라고 제안하지는 않고 있는데, 대신 교도소의 수감자 중에 많고 그 재소자 가운데서 약 20%가 사이코패스고, 심각한 범죄자들 중에서는 반 정도가 사이코패스에 의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재범률은 일반 범죄자들보다 무려 3배 정도 높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코패스를 테스트를 할 때는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에 의한 테스트만이 신빙성이 있는 테스트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그냥 저희가 MBTI 그런 성격 심리 조사처럼 개인이 간단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테스트가 아니고, 전문가가 가서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적인 그 근거들을 바탕으로 테스트의 점수를 체크하고 그 점수를 환산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지 정확한 사이코패스 테스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일반적으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사이코패스 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정확하게 전문가에 의해서 해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이 사이코패스 테스트조차도 이 사이코패스 테스트 내에 문제 항목들 중에 범죄 경험과 관련된 질문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범죄를 저질린 그 이력이 있는 사람이면 사이코패스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결되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범죄를 했다는 이유로 사이코패스로 판단될 가능성이 더 높게 되어버리는 상황이어서, 이런 것들도 현재도 많이 논의도 되고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사이코패스 테스트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심리 상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요. 지금까지 정신 분석학적 문제가 있는 경우, 그리고 성격적인 문제들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라는 이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정한 성격 유형을 가졌을 때 범죄를 하게 된다라는 이 3가지 큰 이론들을 좀 살펴봤는데, 이런 입장에서 봤을 때 심리학적 범죄 이론에서의 해결책, 정책적 함의, 이것은 굉장히 분명한 편이에요. 범죄자랑 비행자 같은 경우에는 이들이 합리적으로 본인들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범죄자들은 병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치료가 먼저 우선이 돼야 하고, 처벌은 사실 효과가 없고, 처벌을 오히려 하게 되면 죄의식을 더 증가를 시킨다거나 혹은 반대로 안 좋은 심리 반응을 유발을 해서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사이코패스 같은 경우에는 심리치료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진 바가 있어서, 사이코패스를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행했을 때 이 사이코패스들이 심리치료 자체를 속여버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효과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더 악화되는 경우들이 나타나서 이런 경우들을 근거로 해서 사이코패스는 심리 치료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심리 상담 치료들도 있었는데, 그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본 경우가 거의 없어서 심리 상담에 의한 뭔가 범죄 예방과 억제와 관련된 정책들은 조금 그 타당성이 떨어지는 편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범죄 원인 중에서 심리학적인 접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회 수준의 범죄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사회 학습 이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